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마지막 방송을 시작합니다. 와와와와와.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저희가 너무 즐겁게 지금 마지막 방송이라고 숨기지 못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네, 인사하시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 손희정입니다. 네. 을들의 당나귀기 대중문화 젠더를요. 6번, 아니죠. 7번 녹음한 거죠. 공개 방송까지. 7번 녹음을 했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녹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선생님, 그때 우리 공개 방송 어떠셨어요? 집에 가서 살짝 후회를 좀 했고요. 내가 을당을 위해 너무 나를 내던졌구나. 말하지 않아도 되는 흑역사를 털어놓아가지고. 하지만 되게 즐거웠고요. 보니까 벌써 올라왔던데 팟캐스트랑 팟빵에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희는 그 여성 노동자회에서 하는 행사였잖아요. 네네. 근데 여성 노동자회 그 관련 활동가가 딱 한 명 왔어요. 나머지 오신 분들은 전혀 안면도 없고 잘 모르신 분들이 그렇게 와서 자리를 채워주셨다는 거에 저희가 또 용기 백배한 그러한 또 아주 신선하고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날 패널들보다 플로어에 와주신 분들 얘기가 훨씬 저는 재미있어가지고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궁금하시면 들어보시고요. 네. 예,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저희가 소개해드려야겠죠. 예,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최태섭입니다. 와. 네, 오늘 주제를 조금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그 주제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고요. 네, 이따 조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나중에 분명히 어디선가 욕을 먹을 거예요. 난 모른다면 내가 먹는 욕 아니니까. 아닌데 손희정 선생님의 섭외력이 짱이셔요. 그렇습니다. 네. 8회 녹음을 마치면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도 잘한 것으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궁금하고 또 정말 우리가 마지막 게스트로 또 남성 게스트를 모셔서 오늘의 또 주제가 아마 굉장히 이 청취자분들도 관심 있고 또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 첫 번째 꼭지 페미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떻게 좀 선생님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회이기도 하고 2017년 첫 녹음이기도 해서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지난 7회 동안 촘촘하게 페미쇼들을 다뤄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신문사라든지 이프라든지 이런 곳에서 꼽은 2016년 10대 여성 뉴스, 젠더 뉴스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거의 7개에서 8개 정도는 다 을당에서 이미 다룬 문제들 자화자찬 이었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어쨌든 다양한 이슈들을 소개를 좀 해왔으니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2016년 10대 페미니스트 뉴스를 좀 뽑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총평이나 하고 이제 넘어가자. 좋습니다. 마지막 녹음이니까 뭔가 좀 약간 쉽게 가려는 느낌이 안 드는 건 아닌데요. 자세한 게 궁금하면 전 방송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2016년 10대 페미니스트 뉴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도라기보다는 좀 더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사건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과 그 살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포스트 메갈 세대의 본격적인 등장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이후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열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역시 1위가 아니었을까. 저희 팟캐스트 시작한 것도 그때 그쵸. 남자들은 나를 가르치려 든다 하면서 이걸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여성혐오 살인
사건인지 네, 짚었었고 예. 사실 그걸 짚을 때까지만 해도 이 운동이 이렇게까지 여전히 파급력을 미치고 있을 맞아요. 거라고는 잘 짐작을 못했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후에 이제 페미니즘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코르셋을 벗고 있죠. 네. 그랬었고 두 번째는 이제 낙태죄 폐지 요구와 검은 시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는 대표적인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이후에 가능했었던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나라를 구했죠. 네, 이대 시위와 우리 시대의 시위. 라는 걸 좀 꼽아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시대의 시위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새로운 형태의 시위들, 굉장히 느슨하게 조직되어 있는 자율적인 개인들이 어떤 조직보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주의로까지 나가는 이런 식의 새로운 시위 문화를 좀 열었다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리셨어요. 네. 그리고 이 이제 우리 시대의 시위 문화라는 것에서 연결을 해서 좀 볼 수 있는 게 네 번째 대통령 탄핵과 새로운 광장이라는 거. 그래서 그쵸. 이 광장에서 시민의 얼굴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말하자면 뭐 30대에서 50대까지의 비장애인이고 원주민이면서 헤테로라고 이성애자라고 상상되는 남성들의 얼굴이 이제 시민의 얼굴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시민들의 정체성이 사실은 광장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요번에 이제 그 광장에 나왔었던 구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호모 라는 나라고 하는 계집? 네, 나라고 하는 호모, 나라고 하는 계집, 그다음에 혁명하는 헬페미, 뭐 이런 식의 이제 티켓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광장에서 여성 혐오와 민주주의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런 이제 분명한 선언들을 했죠. 그래서 그거 좀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고 맞아요. 새로운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뭐 일당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새로운 평화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라넷 폐쇄와 디지털 성범죄 아웃 운동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깔창 생리대와 거리로 나온 월경. 네, 이건 저희가 되게 자세하게 다뤘었죠. 네. 그리고 일곱 번째 저 혼자 계속 이렇게 읽고 있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최태 선생님 혹시 여기까지 뭐 코멘트 너무 많은데요. 일단 4개가 남았으니까 마저 읽는 게 어떨까요? 맞아 읽고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곱 번째는 사실 이거는 매우 사적인 리스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사라함은 손희정 쌤인 거죠. 네. 제가 막 10개를 하면서 뭐 아가씨, 비밀은 없다, 우리들, 미싱, 위켄즈 등 이제 한국 영화에서의 또 얼굴도 저 되게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때까지는 아까 시민의 얼굴이 그런 남성의 얼굴이었던 것만큼이나 최근 한 15년 정도 한국 스크린에 사로잡고 있었던 주인공들의 얼굴도 사실 남성의 얼굴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여성의 얼굴들이 등장을 하고 그만큼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의 마무리가 그 친구 사이 내부 이제 소모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게이 코러스 지보이스의 이제 이야기를 다룬 위켄즈라는 다큐멘터리가 개봉을 했거든요. 2016년 말에 그걸로 마무리가 되고 2017년을 열었다는 게 되게 저는 놀라운 일이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되게 그런 남성연대 영화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뭐죠? 마스터 개봉했죠. 아직 2016년에 시작은 검사회전이었고요. 그리고 마스터의 흥행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셈이기도 한데요. 올해도 물론 그랬고 뭐 백델 테스트를 통과하는 영화가 몇 편이 있었나 이런 것들 살펴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은 좋다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대중들이 여성 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가씨나 미싱 같은 경우에 뭐 아가씨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박찬욱 감독 이건 페미니즘 영화고 나는 프로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영화를 홍보했었다고 한다면 미싱은 이연희라고 이제 여성 감독이
공효진과 엄지원이라고 하는 여성 배우들과 같이 찍은 영화였었는데 아주 전면적으로 이제 남자들만 나오는 영화 지겹지 않으세요를 표방하면서 이 영화를 홍보했어요. 아, 미싱에서? 네, 미싱 자체를 그렇게 홍보를 했고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됐던 것 중에 하나는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다 여자들인데 실제로 이 여자 스텝들을 제외하고 나면 키 스텝이 다 남자였었고 현장에서 이 키 스텝들의 가부장제적이고 키 스텝? 키 스텝이라고 뭐 촬영이나 조명이나 사운드나 이런 식으로 주요 스텝들. 아, 그 키가 우리가 키를 갖고 키포인트 있는 할 때 그 스텝들이 이제 대부분이 남자들이었고 이 감독과 배우들이 이해하는 여성 감수성을 사실 현장에서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남자 스태프들이. 그래서 촬영 과정 자체가 전쟁이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컨대 어떤 식의 예를 들었냐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미싱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워킹맘인데 또 아이가 이제 사라져서 찾으러 다니고 이런 모성 멜로드라마, 모성 스릴러이기는 해요. 근데 그 장면 중에 엄지원이 워킹맘인데 막 일을 하다가 그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이힐을 신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일을 하다가 그 하이힐에서 잠깐 내려와서 사람들이 몰래 땅바닥에서 쉬는 장면이 있는데 발을 내려놓고 그거를 이제 촬영 감독이 찍는 거죠. 근데 촬영 감독이 이 발이 아파서 하이힐로부터 내려오는 이 행동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머, 정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떤 감정으로 이 씬을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엄지원의 머리 색깔이 갈색이었는데 애 잃어버리는 엄마 머리 색깔이 갈색이면 누가 감정이입을 하겠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리고 캐릭터의 해석 이런 것들이 배우가 했던 해석과 뭐 이제 키스텝이 했던 해석과 감독의 해석 같은 게 계속 부딪히면서 사실 그 현장 자체가 전쟁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치열했겠는데요. 네. 그러면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그 컴백한 SES의 그 유진 씨 머리 색깔을 보고 누가 댓글로 내가 시어머니면 저 머리색 보면 좀 그럴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달았다는. 웬 갑질이야. 야, 진짜 저 방금 경악한 얼굴. 그 뭐지 자주색 머리 색깔이 진짜 예쁘더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독립된 연예인이 아니고 갑자기 또 그 행자부의 시어머니 뭐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의 그 가임기 지도가 또 떠오르면서. 아우, 그러게요. 그게 빠졌다. 아, 네, 그걸 제가 뭐 페미니스트 뉴스로 제가 안 넣은. 아유, 그 다룰 가치가 너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긴 하죠. 그러게요. 그래서 어떤 그 미싱 같은 영화는 미싱 영화도 사실 이제 좀 논의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결국에는 모성으로 돌아가는 반페미니스트 영화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미싱은 좀 더 논의가 되면 좋겠다라는 아마 생각이 이 방송 드는데요. 들으신 분들은 모성으로 돌아가는 게 왜 또 반페미니스트야? 네, 질문은 많을수록 좋죠,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여튼 제가 저한테는 영화도 뭐 고민해볼 만한 지점이 있었지만 그 영화가 소통되는 맥락들이 이제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었고요. 저는 그거는 명백하게 뭐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의 관객들이 리터러시가 올라가고 한편은 비밀은 없다의 실패를 겪었잖아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그러면서 약간 미싱을 미는 힘으로 결집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대를 잘 만났던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위켄즈만 잠깐 언급을 하자면 위켄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이 코러스인 지보이스의 10년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게이 코러스들 그러니까 합창단 활동을 하는 게이들의 얼굴에 모자이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작품이라는 거죠. 네, 전면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이건 정말로 한국 스크린을 찢어버린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한 아주 30명 정도가 그냥 무모자이크로 나오는. 그러네요. 그렇게 한국의 관객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커밍아웃한 상태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시성 획득을 위해서 해왔던 퀴어 인권 운동에
뭐 성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뭐 영화 시작부터 제 친구들과 저는 뭐 펑펑 울면서 계속 봤는데 되게 재미있는 뮤지컬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시면 강추하십니다. 네, 위켄즈. 강추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는 네,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극장이 근데 한 서울에서는 한 5개관 정도? 선생님 그럼 극장 가셔가지고 보신 건가요? 그쵸. 이거? 네, 극장. 또 엄청난 시간대 하고 막 그러겠죠. 그쵸, 막 밤에 뭐 9시 45분 뭐 이런 거 가서 보긴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현재로는 입소문 덕분에 다양성 영화 분야에서는 예매율 1위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다양성 영화. 네. 네, 그죠. 다양성 영화 되었죠. 예매율 1위가 아니라 기대가 되는 다양성 영화 1위인 상태입니다. 최태수 선생님은 왜 이렇게 다양성을 콤마 앞뒤로 지금 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영화 쪽을 많이 알지 못하는데요. 네. 그 다양성 영화라는 단어가 너무 웃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가 다양성 영화잖아요.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영화가 뭐 있었죠? 쿠엔틴 타란티노의 대표적인 영화 최근에 개봉했던 게 뭐죠? 영화 제목 요즘 기억 못해요. 네. 옛날 영화는 얘기할 수 있는데 뭐 킬빌 같은 펄프 영화 픽션, 저수지의 개들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감독이고 뭐 칸느에서 한국 영화 감독 중심이고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분류가 다양성으로. 그러니까 애지간한 이제 헐리우드 감독들의 블록버스터가 아닌 종류의 영화들도 한국에서는 지금 다 다양성 영화로 잡아버리니까. 그 누가 분류해요? 다양성이냐 아니냐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메이저에서 배급을 하느냐, 배급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스크린 수가 아마 기준이지 않았었나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역사가 있는 건 사실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영화가 이렇게 라벨링이 되는 걸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영화라고 불리는 그 분야가 지금 이제 다양성 영화라고 불리게 된 건데요. 옛날에 일본 영화 이제 개방이 되고 들어올 때 일본에서 완전히 1급 주류 상업 영화도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예술 영화나 다양성 영화로 호명되거나 이런 지점들도 좀 있었죠. 네. 재밌네요. 또 영화 얘기를 잠시 페미슈는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제 20분 다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다음에 8번째는 여전히 스틸이란다 웬일이에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해시태그 땡땡게넷 성폭력 문제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앞으로도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번째는 출판계에서 페미니즘 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페미니즘이 아니면 책이 안 팔린다라는 소문이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든 좀 돌았었고요. 이제 2017년에 꽤 많은 2016년에 준비했었던 그러나 못 나왔던 책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네. 계속 달고 왔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터진 일인데 그 소매업 그러니까 출판계 소매업 하시는 한 회사 중에 꽤 큰 규모의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난 상태이고 총 규모가 약 200억 정도 될 거다라고 하면서 각종 출판사들의 연쇄부도와 이렇게 맞물려 있는 사건이 지금 터져가지고요. 출판계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제도적으로 이 출판계를 어떻게 건강한 유통구조를 좀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논의들이 시작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사실 제일 크게는 책을 안 보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책을 여기저기서 좀 많이 얻어가지고 알라딘에서 18권 정도를 구매를 했더라고요. 토탈 18권 구매하셨어요? 네, 1년 동안. 그러니까 얻은 책이 많아서 잘 안 사고 돈도 없어서 사실은 못 샀는데 근데 작년에 그 알라딘에서 이제 그 무슨 통계 내주는 서비스 같은 거 연말에 했었잖아요. 근데 봤더니 30대 남성 상위 2.9%라는 거예요. 18권이요? 네.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셨어.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게 알라딘이 사실 온라인 서점 중에 제일 작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희망을 가져보는 건 근데 사실 작긴 작아요. 알라딘이 작긴 작은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책을 좀 많이 사고 좋아하는 코어 독서가들이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이기도 한데 알라딘이 근데 또
그러니까 10대 남자랑 20대 남자는 책을 안 읽기로 유명한데 30대 남자는 그래도 좀 읽는다라는 게 이제 세간의 편견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그게 아니었구나. 18권에 2.3%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랭크를 받으신 여성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2배 정도는 차이 나더라고요. 아 여성은 그러면은 그 정도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뭐 한 5%? 뭐 뒤로 쭉 밀리겠죠. 쭉 밀리는. 근데 그 근본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진 않으니까요 책 자체를. 그래서 뭐 그 숫자 차이가 엄청나진 않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조금 저도 충격이었죠. 그걸 보고서. 갑자기 한 달에 몇 권 사나? 그래서 저도 머릿속으로 정말로 안 읽는 것 같기는 해요. 사놓고도 안 읽는데요, 뭐. 아, 그 약간 좀 남의 얘기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자기 고백. 네. 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1228 불가역적 합의 2015년 12월 28일에 이루어졌었던 그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불가역적 합의 이후에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박유아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다음에 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걸로 고소고발이 된 상태인데 지금 검찰에서 3년형을 구형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박유아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논의에 크게 그러니까 크게 동의하는 편이 아니고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법정 공방으로 간 것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이것만 또 물어봐도 또 너무 시간이 가겠죠. 왜 그런 입장을 가지시는지. 네, 사실 이거는 뭐 한 2시간, 3시간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저도 지난 1년간 계속 이제 글을 쓰고 문제를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라 근데 뭐 요 사이에 예컨대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겠지. 1228 불가역적 합의에 분노한 시민들이 귀향이라는 영화에 또 몰려가서 이 영화가 또 다양성 영화거나 독립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또 그 귀향에서의 일본인 재현이나 위안부 재현에 대한 논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의들은 되게 겹겹이 이제 축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중요한 건 최근에 있었던 이제 부산시에서 그 부산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문제를 맞아요. 가지고 또 이제 대격돌이 있었잖아요. 시민과 부산시 사이에. 결과적으로는 설치를 허가했는데 이것이 누가 허가할 문제인가, 그다음에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여기에 미국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좀 남아있죠. 네. 예, 이렇게 10가지를 쭉 지금 선생님께서 짚어보셨는데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아까 총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아, 네. 실제로 그러니까 10가지를 꼽으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 6, 7, 8, 90이라고 지금 짧게 얘기를 했으니까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하나하나마다도 또한 정말 몇 시간씩 얘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얽혀 있고 사건마다 논문이 100개씩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전부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아냈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살아냈구나.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에도 마지막 날 올리긴 했었는데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새로 등장한 이제 페미니스트 주체들과 오랫동안 계속 버텨온 페미니스트 동료들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정말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건들을 고통스러운 사건도 있고 신나는 사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건들을 가능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파해내는 에너지 같은 것들을 여성들과 프로페미니스트들이 함께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되게 감사하고 염려는 이런 거죠. 얼마나 갈 것인가 이 에너지가. 왜냐하면 이 사건들 하나하나 겪을 때마다 에너지가 나기도 했지만 진짜 다 지쳐나가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해도 끊임없이 사건은 계속 터져나오고 나아지는 것 같은데 한 2걸음 나아간 것 같으면 한 4걸음 뒤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계속 함께 갈 수 있는가를 근데 뭐 그건 고민해봐야 답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싶다. 였습니다. 네.
또 최태서 선생님도 뭐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네. 계시니까 이러한 또 페미니즘 이슈와 물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페미니즘에 입문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입문 이래서 저는 뭐 1, 2년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제가 그냥 젠더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궁금하고 그냥 좀 질문을 네. 던져보셨어요? 본인에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떤 남성 혹은 남성성이라는 것들이 저랑 잘 안 맞고 싫어서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성 정체성이나 뭐 성적 지향에 있어서 뭐 시스젠더 헤테로인 남성인데 아니, 한국 사회에서 이제 선생님 네. 해석을 좀 해주세요. 제가 네. 잘 못 알아먹었거든요. 시스젠더 헤테로. 네. 네. 저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건 사실은 올해부터인데 네, 그러니까 네, 네, 이성애자 올해라면 이제 3일 됐거든요, 선생님. 아 그러네요. 작년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른바 시해남이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그 트위터 등지에서 말해 시해남. 줄여서 시해남. 그 이제 이성애자 남성이란 얘기죠. 한국에서 성 정체성에 딱히 혼란을 겪고 있지 않은 뭐 퀘스천 마크가 없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싫었거든요. 한국에서 남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제일 큰 거는 역시 군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군대를 미루고 하다가 30살에 그 일반 사병으로 갔다 왔는데 역시나 더라고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고 네. 정말 싫었는데 그래도 진짜 좀 젊었을 때 오히려 갔으면 젊었을 때 이게 말이 이상하네요. 어렸을 때 갔으면 더 못 견디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그 안에서 좀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되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을 이제 어떤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문제로도 항상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부장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고 그렇죠. 특히 저처럼 어떤 그런 메인스트림의 남성성에 반대하고 혹은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것에 뭐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뭐 계속해서 이제 놓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개인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남성 사회에서 나는 한국의 남성성과 맞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 이제 막 20대 초반 이럴 때는 약간 저돌적인 행동들을 좀 했죠. 예를 들면 가령 이제 술자리 문화 같은 게 네. 사실 남성 문화 중에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또 선배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걔들도 그때 지금 목덜미 쓰다듬는 거 약간 부끄럽다는. 네, 그러니까 걔들 저한테 술 마시라고 막 난리쳤던 애들도 기껏해야 그때 뭐 24살, 3살, 2살 막 이랬을 텐데 네. 되게 무슨 어른인 척하면서 와가지고 술 한잔 하라고 하면서 막 그럴 때 저는 어땠냐면 술을 마시기 싫으면 잔을 뒤집어 놨거든요. 저도 안 해본 일이에요. 저랑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고학번들이 뭐 이렇게 인사 안 하고 어쩐다 이런 얘기할 때 그냥 무시하고 다니고 뭐 그때는 또 이제 지금보다 많이 좀 날씬하고 그 조금 예뻤던 시절이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그런 믿어보는 걸로. 네, 뭐 보신 적 없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말해도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뭐 이렇게 뭐랄까 어떤 꾸밈 같은 거를 되게 그 유행하는 남성성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해본다든지 뭐 이런저런 시도들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런 시절보다는 이제 뭐랄까 조금 더 제한의 남성성과 타협을 한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 더 편해진 상황이지만 그때 그렇게 했던 것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의문을 가져보고 억지로라도 네.
그래서 입문하신 지 10년이 좀 넘은 채로 경험하신 2016년은 네. 어떠셨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감상은 이거는 이제 라쳇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한쪽 방향으로만 돌게 그 막아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라쳇이라는 게. 라쳇.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역진 방지라고 네. 이제 흔히 말하는 그게 걸렸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절대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다라는 거. 네, 한국 사회는 그럴까요? 적어도 그러니까 사회 그러니까 뭐 제도나 뭐 그런 사회 문화가 네. 바뀌는 게 더딜 수는 있겠는데 적어도 여성들은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약간 그래서 저도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아, 형질 전환됐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이제 시작이 다시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 선생님 얘기할 때 리부트란 말을 되게 강조해서 예, 하셨는데 질적 전환의 네네. 시기로 우리가 간 걸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공부를 막 하면서 뭐 문헌 이런 문헌 저런 문헌 읽고 뭐 최초의 뭐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어땠는데 뭐 그다음에 사회주의가 어땠고 막 이렇게 공부를 막 했잖아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이제 메갈리아 이후에 뭐 이제 트위터나 뭐 그런 웹상에서 이제 여성들이 오가는 대화나 뭐 이런 것들 사례를 보고 있으면은 그 역사가 뭔가 되게 압축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이렇게 나아가는 방식으로 뭔가 다시 뭔가 페미니즘이 진짜 생겨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신기하고 반갑고 한편으로는 그 이전에 해놓은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되게 그런 좀 서글픈 생각도 들고 예, 그렇게 두 가지였는데 어쨌거나 2016년을 특히 계기로 강남역을 더더욱 폭발적인 계기로 삼아서 그 이전으로 적어도 여성들이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만약에 이 싸움에서 지더라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이제 사실은 우려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른바 시해남으로서 하지만 이제 여기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 너무 이걸 추동하는 뭐랄까요 감정이 공포와 분노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걱정. 네. 검은 시위와 이대 시위 같은 경우에요. 네, 공포와 분노.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터넷상에서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여혐너 그 성차별주의자들하고 논쟁할 때도 약간 그 보이는 반응 자체가 엄청나게 날이 서 있는데 그 날이 서 있는 게 정말 상대방을 뭐랄까 공격하고 싶다라는 의지보다는 약간 좀 자기 방어적인가요? 방어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사실은 이거에서 오는 에너지들이 끊임없이 뉴비들을 불러온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뉴비? 네, 새로운 사람들. 오늘 네. 창궐할 인터넷 용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갑자기 그러니까 뭐랄까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옛날 표현으로 하면 의식화된 사람들 새롭게 의식화된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충원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감정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뭐랄까 더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의 힘으로 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혼자서 했는데 예. 저도 모르겠고요. 네, 사실은 저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갈리아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할 때 했던 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일베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돌렸을 때 그러니까 여성 혐오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돌렸을 때 나오는 게 결혼이나 연애라는 단어가 늘 컸고, 나랑 결혼해주지 않는 여자들, 연애해주지 않는 여자들에 대한 가격 후려치기나 분노 같은 것들이 혐오로 이어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석이 됐었다면, 메갈리아 같은 사이트에서 혐오와 관련돼서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를 돌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공포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 지금 10대에서 20대, 30대 초반까지의 여성들이 삶에서 느끼는 공포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 못할 정도의 어떤 공포들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반드시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런 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공포나 분노에서 추동된 움직임들이 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포스트 메갈이라고 네. 말하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지점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만일 공포에 짓눌려 있다면 그렇게 드러내서 말하기를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이미 그걸 이제 박차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에너지가 거기에 있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그렇죠. 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어떤 그거 자체가 이미 이제 작동을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페미슈니까 이제 노동 이슈가 빠져서 그러는데 네. 올해 이제 여성 노동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달에 바로 금복주 임신한 여성 해고시키고 50년 넘게 기혼 여성이 없는 그런데도 한 번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그 회사가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고 이제 그거 이제 연대에서 하면서 전혀 그 남녀 고용 평등인데 평등이란 말이 정말 무색한 그러한 사건이 이제 올해 지금도 이제 일하는 여성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보여줬고 이제 그 뒤로 가서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그 비정규직 중장년 여성들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 성애화된 성적 서비스와 노동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가 뭐 인격적 무시뿐만이 아니라 전혀 이 그 뭐 민주주의가 뭐 정말 어디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인데 뭐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직장 사회 모든 곳에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뭐 어제 경향신문 보니까 민주주의는 목소리다 뭐 이렇게 해서 실었던데 그러한 그 이제 그 자기 목소리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 노동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87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고 30년 동안 줄기차게 일하는 여성의 어떠한 권리를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해왔던 곳인데 올해 이런 이제 페미슈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갑고 일상에서의 그러한 혐오나 차별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담고 있으니까 그런 거가 이제 있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고 약간 환상을 가졌던 제도나 형식들이 어떻게 내적으로 붕괴되고 있는가를 뭐 박근혜 탄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경험한 한 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또 희망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이제 페미니스트 뉴스여가지고 성공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었던 거긴 성공이란 말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 그거 할 때 고민했던 건 뭐냐면 국회 청소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넣을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청소노동자 투쟁은 젠더가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부분 여성 노동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예전에 되게 옛날 일인데 왜 한양대였나요? 그러니까 모 대학 한양대라고 말해놓고 모 대학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어쨌든 한양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대학에서 왜 이제 그 대학생인 여성이 청소 노동자 여성한테 무슨 이렇게 폭언을 퍼부는 있었어요. 뭐 한양대는 아닌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른바 이제 폐륜녀 사건이라고 막 나왔었어요. 그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거기 총학인가 이제 거기에서 뭐 입장문을 냈는데 이렇게 우리 어머니 어머니로 소환되는 청소노동자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불효를 한 것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입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던 글은 이제 그 프레임 자체를 그 사람이 노동자지 우리 엄마는 아니다. 그렇죠. 예, 그 노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그 사람 노동권을 보장하자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무슨 뭐 모성 어머니 이런 걸 소환해서 얘기하는 건 이 본질을 흐리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을 써서 뭐 매체에 보냈더니 거기서 이건 안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왜요? 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학생 운동을 비판하는 것 같았나 봐요. 어렵다. 네. 그 글을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데도 못 싣고 아무도 안 오는 제 블로그에 잠깐 올렸다가 예, 칼럼집에 넣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생각해보면 그런 어떤 대의나 큰 운동에 흠집낼 것 같으니 작은 목소리는 지워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태도도 2016년에 많이 뒤집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러한 그 흐름의 이면에 흐르는 어떤 그 가치 전환,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환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소리들을 억압했던 거, 그거가 더 이상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걸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 이건 참 큰 전환인 것 같아요. 네. 네, 말하고 보니 되게 뜻깊은 한 해를 그리고 40분이 지났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아마 이 페미쇼 들으신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역사에서 2016년에 어떠한지를 좀 생각해 보실 계기가 또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부 다 10개씩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네. 정말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사실. 네. 어쨌든 아듀 2016 예. 아직은 적응이 안 되고 2016년 안녕. 네. 그리고 웰컴 2017. 네, 그렇습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